네, 안녕하세요. 또 찾아왔습니다. 365일 오늘 치료 42도의 기적. 암 환자만 위해서 꾸준히 가고 있는 암이랑의 김선만입니다. 암 환자 여러분, 너무 불필요한 걱정이나 막연한 기대 두 가지가 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라는 식으로 열심히 옆에서 암이랑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있고요. 지난주에 표적 치료제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 같이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질문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참그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결과가 항상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고 또 초기부터 다양한 그런 보조요법,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보조요법들을 같이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그 담도암 환자셨는데 간전이가 꽤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 이거 저기 세포독성 그다음에 면역 관문 억제제 같이 쓴 잼심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거 하시고서 지금 6회 하셨죠. 6회 8회 하셨는데 수술 권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디션 너무 좋으세요. 살이 찌셨어요. 그분은 저희 지인이 소개했던 분인데 아주 초기부터 첫날부터 그러니까 항암 시작 전부터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고 아마도 그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뭐 어떤 건 어떤 것들이 좋았으면 뭐 그 중요합니까? 환자가 좋았으면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 길게 이제 질문 주셨던 분이죠. 원장님, 다발성 폐전이 유방암 사기 환자입니다.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약을 4번 바꿨어요. 마지막 젤로다 먹다가 부작용이 심해서 중단하고 지금은 파슬로덱스 주사만 맞고 있습니다. 아직 세포 독성 항암 치료는 안 해봤는데 꼭 해야 할까요? 뼈 통증이 심해서 울트라셋이랑 옥시컨틴 20을 같이 먹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세포독성 항암 치료하고 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었고요. 음, 일단은 유방암은 뼈전이가 많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젤로다 드셨다는데 아까 보니까 젤로다를 먹는 항암제입니다. 근데 보면은 세포독 항암제 안 해보셨다는데 사실은 젤로다도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병원에 어떤 환자분이신데요. 피부 병변이 너무 심해서 걷지도 못해. 이분이 걷는 걸 잘하셨었는데 걷지 못해서 결국 중단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오셔서 온열 치료와 항암 치료는 아예 그냥 안 하셨고요. 그 이후에 온열 치료와 고압산소 치료, 비타민 C 치료만 했던 분입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암세포가 다 없어지지는 않았고 유지되고 그냥 컨디션은 좋아지셨습니다. 손발 병변 당연히 없어졌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세포독성 항암제 중에 그러니까 몸속에 들어가서 그 경구로 투여하는 세포독성 항암제인데 먹으면은 흡수되고 나서 우리가 그 암이 저 세포가 분열하려면 그 DNA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DNA 만드는데 잘못된 재료를 줘서 엉망이 되게 만들어서 성장 못하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 5FU랑 같은 저거죠. 먹는 5F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 대사는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이 항암 전에 이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이 그 지금 유방암 사기라 그러셨는데 호르몬 상태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근데 치료에 항호르몬제가 방법이 있는 걸로 봐서는 호르몬은 양성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허투는 아마 음성이셨을 것 같아요. 허투가 양성이었으면 좀더 반응이 좀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엔 어땠고 물론 아마 처음만 하고 지금은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런 상태 호르몬 상태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표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이제 최근 영상 한 2개 정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잘하는지. 그리고 당연히
혈액 검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 신장 기능, 뭐 골수 기능, 종양표 기능을 알아야지 항암을 할지 말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안 좋으면 굳이 안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환자 상태, 환자가 걷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걸을 수 있는 통증 때문에 못 건다면 통증을 좀 치료하면 되는 거고요. 아예 그냥 뭐 누워 있다 하루 종일 그러면은 뭐 당연히 항암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치료 중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인지를 좀 안다면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조직 검사 보면은 여기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에스트로겐 호르몬 양성 90%,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 그러니까 이건 호르몬 양성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허2가 로우. 세 개 중에 1 플러스 이거는 이제 음성으로 봅니다. 2 플러스는 좀 다른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허2에는 음성, 호르몬 양성이라는 거고요. 이분은. 그다음에 키 67이라고 핵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인자인데 요게 높으면 그러니까 분열하는 지금 암세포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건데 10%가 이제 분열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아주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50, 60, 70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20% 내외를 갖고서 공격성이 심하다 아니다를 보는데 사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60키 60이 높으면 분열은 빨리 하지만 항암 때도 잘 들어요. 사실 아이러니가 있긴 한데 어찌됐거나 이런 검사 결과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환자의 컨디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ECOG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0, 1, 2, 3, 4, 5, 5는 사망했으니까 그 50% 이상을 침대에서 보낸다. 그러면은 항암을 안 하는 거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도 걷기도 가능하고 뭐 가벼운 거 할 수 있어. 침대 밖에서 나와서 걸어 다녀. 이러면은 조금 더 다른 검사, 혈액 검사라든지 영상적인 검사를 좀 봐야 되겠지만 항암제를 해볼 수 있다. 나이도 보고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 그 다음에 영상,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 뭐 암이랑이 오신다면 검사도 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상태를 좀 더 암이랑식으로 면역 정도라든지 환자의 신체 상태를 보고 나서 더 구체적인 항암 해야 될지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될지 등등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나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필요하다면요. 그다음에 지금은 보니까 통증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위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지부터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을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뭐 너무 먼 곳에 계시다면 그곳에서도 주치 선생님한테 혹시 그런 그 통증 부위에 대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지 지금은 암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증에 대한 게 지금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증의 치료에 있어서 위치상 방사선, 국소 방사선이 가능하다면 방사선 치료가 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암을 할 수 있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면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증이다. 그래서 통증에 대한 그런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주치 선생님하고 의견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면역 치료제 이름을 잘 졌는데 사실 면역을 올리는 치료제는 아니고요. 올린다기보다는 그 암세포가 그 면역 감시라 그래요. 우리가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 항상 좀도둑도 있고 아주 살인자도 있고 뭐 깡패도 있고 많잖아요. 그럼 누가 지켜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뭐 경찰 분들이 지키잖아요. 경찰분들이 지키는데 그런 그 순찰차가 돌기도 하고 직접 사고가 나면 가서 검거도 하고 그죠?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저기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외국의 사례는 아주 심한 흉악범들은 뭐 사형도 시키고 하듯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무기징역을 하든 어찌됐거나 그런 식으로 항상 어느 사회든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있듯이 우리 몸 속에서도 항상 그런 우리 몸을 괴롭히는 그런 도둑이나
깡표 같은 그런 나쁜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포들이 뭉쳐서 자꾸 분열하고 조직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을 차지하면 그것을 우리는 암이라고 그러죠. 계속 자랄 때는. 근데 그런 그 면역 감시 체계를 이용이라도 피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 암세포들이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쁜 놈 아니야, 나 같은 편이야라는 이제 신호를 자꾸 주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을 막는 거, 면역 관문을 억제한다.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 면역 치료제라는 것은 그냥 좋은 뜻으로 보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개 다 병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한 벌써 1년 넘었죠. 면역 암의 특징이라는 14가지 특징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14주 동안 했던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시간에 했던 면역 회피. 좀 전에 얘기했듯이 면역 세포가 우리 경찰의 검문을 피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피하느냐. 이렇게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제가 면역 세포가 경찰이니까 암세포는 죄수복을 입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눈이 없어요. 면역 세포도 눈이 없고 암세포도 눈이 없어요. 눈이 없으니까 이제 악수를 해야 돼. 악수를 두 번 해요. 하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악수를 하고 두 번째는 적인지 아니면 아군인지 악수를 해요. 두 번 악수를 해요. 근데 이 면역 세포가 일단은 사람 세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한 손을 악수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손으로 이제 악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래요. 오케이 통과. 악수 안 하면 죽어 너 이렇게 되는 거죠. 잡거나 검거하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인 경찰 눈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고 악수로서 결정을 한다. 요걸 피해가는 능력이 있다. 암이.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국립암연구소에서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란색이 이제 암세포예요. 그리고 약간 뾰족뾰족하게 뭐 나면서 약간 파란색 작은 그 밑에 있는 게 T 세포라는 이제 면역 세포예요.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악수를 두 번 하는데 고동색으로 악수를 해요. 그래서 너 사람이 아니야. 했더니 나 사람 세포야. 그래. 이렇게 이제 인정해요. 한번 첫 번째.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제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에서 또 이렇게 Y자로 해서 이렇게 너 적이야 아니면 아군이야. 딱 했더니 좋은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했더니 PDL1이라는 걸 딱 갖고 있어서 이걸 딱 끼워요. 여기다 맞춰서 나 너네 편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너 살아. 죽이질 않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뭐 노란 게 저쪽 그 PDL1이라는 암세포에 나온 쪽을 막든 또는 PD1이라는 이렇게 Y자로 된 걸 막 빨간색이 막든 한쪽을 막는 걸 만들어요. 이걸 이제 그 이런 항체를 만들 딱 붙여버리면 악수를 못 하잖아요. 악수를 못 하니까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면 암세포가 깨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 조그만 T 세포가 원래 이 군인이 좀 작아요. 암세포보다. 그래서 이놈이 가서 죽여버려요. 죽인다. 그죠? 위에 써 있죠. PD-L1과 PD-1이 결합하면 경찰인 T 세포가 암세포가 죽이는 것을 억제해요. 안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PD-L1이나 PD-1을 막으면 면역 세포인 T 세포가 암 세포를 죽이는 것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면역 관문 억제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약들입니다. 암세포 특징이 또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는 놈도 있어요. 이게 유령 암세포라 그래요. 이게 이런 놈이 더 죽이기 어려운데 이놈 죽이는 게 NK 세포. NK 세포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놈만 가서 또 죽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NK 세포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 과거에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면역 치료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PD1, PDL1 또 CTLA라고 또 있어요. 다른 게. 하여튼 이런 게 또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몇 개, 그거에 대한 거 만든 거지. 이거 말고도 굉장히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특이세포인 T세포, 그 중에서도 효과 T세포라 그래요.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악수를 많이 해버리면 못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푼다는 게 아니라 딱 막아버려서 T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하고 죽이게. 그런 약제의 대표적인 게 키트루다
옵디보 임핀지라고 하는 아주 고가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부작용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을 공격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억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련된 부작용들이 꽤 많이 생기기도 해요. 간염도 생길 수가 있고, 갑상선염도 생길 수가 있고, 폐렴도 생길 수가 있고, 등등등 피부도 올 수가 있고 해서 면역을 깔끔하게 살려주면서 암만 죽이는 세포 치료는 아니다. 사실 그 면역 치료제라는 거는 면역 치료라는 개념은 꽤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부터 됐겠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회자되는 게 1890년 콜리라는 분이 있어요. 의사인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분이 이분이 그 당시에 록펠러라는 굉장히 부자가 있죠. 그 록펠러 2세가 2세 여자친구가 이제 스키 타다가 다쳤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왔을 때 아마 종양이 있었던 거 같로 제가 지금 저 기억하는데 그때 주치의가 아주 그 쌩쌩했던 이 콜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치려고 부단 노력을 했는데 결국 사망했어요. 그 여자가. 그래서 고심을 한 거지. 내가 그 당시에 외과로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버드 의대 아마 저 젊은 의사였을 거예요. 콜리라는 사람이. 근데 거기에 그냥 항상 고민을 하다가 고뇌에 차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헌들을 너무 많이 뒤져본 거예요. 뒤졌는데 과거에 어떤 그 염증에 걸려서 고열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암이 없어졌다는 보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찾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록펠러랑도 되게 친했었다 그러고요. 뭐 후원을 많이 받으셨겠지. 그 당시 또 저거였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 중에 염증을 일으켜서 열을 일으켰더니 암이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거는 면역을 발동시킨다는 거거든요. 면역을 발동시켜서 치료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일화고 한 1900년대 초반까지 썼었어요. 이거를.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또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막히고 FDA에서는 지금 승인돼 있지 않습니다. 아름아름 조금씩 수기는 한다는데요. 실제로는 1992년에 인터로킨 2라는 걸 갖고 이제 한번 시도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면역 관문 억제제인 CTLA4 억제제, PD-1 뭐 이런 등등은 2011년 그리고 2014년에 키트루다 옵디보가 승인돼서 급 확대 한 10년 조금 넘는 거예요. 급 확대예요. 급 확대 굉장히 얼마나 급 확대면 전 세계 약 중에 키트루다가 지금 3년인가 4년째 3년째죠. 최고 수익을 내고 있어요. 최고 매출 전 세계 모든 약 중에서 그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 그다음에 카트 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혈액암에서는 좀 강력했는데 일부 이것도 듣는 경우에만. 근데 고형암에서는 아직 안 돼요. 그래서 뭐 한 번 치료하는데 몇 억씩 해요. 한 번 치료하는데 그래서 너무 비싼 약이고. 일단 면역 억제제들이 주로 면역 관문 억제제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이게 이제 단독이라고 굉장히 심각한 피부나 이런데 염증이에요. 이 걸리면 죽는 사람도 많아요. 고열 때문에. 근데 이 균을 이용해서 이제 이분이 콜리라는 의사예요. 의사가 이거 그래서 이제 뭐 구했다는 논문도 내고 너무 이제 또 폐혈증으로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약하게 만들어서 독소를 만들어서 이제 꽤 20세기 초까지도 썼었어요. 이제 유방암에서 넣어서 치료됐다 이런 콜리 독소 얘기고요. 면역을 발동시킨 치료죠. 키트루다가 지금 현재 그 1위죠. 그 매출 1위 여기 26년 며칠 전 한 달밖에 안 됐네요. 한 달 전에 글로벌 매출 1위 키트루다. 4년 연속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 23년, 24, 25까지는 3년 연속 1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밑에 나오네요. 24년 매출이 한 해에 43조 원.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해. 자, 면역 항문 억제제 하면은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반응률 얼마나 들을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작용. 그러니까 부작용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그 내성 뭐 이런 것들이 좀 관계가 됩니다. 일단 반응률이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표현하는데 objective response rate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게 되게 세계적인 기준이에요. 여기에서 의미 있게 이제 관여됐거나
또는 부분적인 반응, 뭐 얼마 만에 몇 퍼센트 줄었다,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조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개는 한 30% 줄었다, 뭐 이런 것들을 반응률로 보고요. 굉장히 큰그 광범위한 연구에서 한 16,400명 갖고 한 임상시험 9개를 91개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 평균 객관적 반응률이 19.6%.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반응을 했다. 근데 1차 치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거만 한 경우에는 36.6%였고 2차 치료 다른 약 쓰고서 그다음에 했을 때는 13.2%였다라고 이제 해서 1차 치료에 대한 근거로 많이 씁니다. 하여튼 어찌됐거나 평균은 한 20% 정도.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거기 얘기한 게 항암요법과 같이 하면 조금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좋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항암도 암만 봤을 때는 사람도 좀 많이 괴롭히겠지만 암만 봤을 때는 암을 조금 더 억제하는데 초반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겠죠. 보통 폴피록스라는 항암제 반응률이 한 30%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했을 때 조금 더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한 10몇 퍼센트 올렸는데 그러면 환자가 더 힘들어하거나 비용 부담 어땠는지도 보고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일단 요것만 봤을 때는 반응률이 그냥 요것만 썼을 때는 평균 한 20% 정도 반응한다. 문제 내성이 잘 생겨요. 그래서 뭐 6개월 이내에 생기기도 하고 뭐 6개월 이후에 생기도 하는데 보통 한 10개월 정도 되면 내성이 생기더라. 11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 한 7, 80% 정도는 생기더라. 그래서 듣는 거는 한 20% 30% 정도고 내성이 들었던 사람 중에 1년 안에 많이 생기고 요게 또 더 문제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쓴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12.4%는 더 빨리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과진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2, 30% 효과가 있고 들은 사람 중에 1년 내에 내성이 많이 생기고 과진행이 12% 정도 되더라. 요게 지금 현재 팩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큰 시장을 갖고 있는데 큰 시장에서 사용되는 약물들인데 뭐 결과는 그렇게 치료비나 또는 부작용에 비해서 좀 엄청 좋은 성적은 아니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들이 다양한 치료랑 같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률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높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내성의 문제, 그다음에 뭐 과진행의 문제, 부작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뭔가 해소 또는 도움을 받을까 해서 원래는 내 치료가 너무 강하면 딴 거는 같이 안 하는 게 최고죠. 근데 내 치료의 약점을 어떻게 보면 가리기 위해서 다른 치료들이랑 같이 많이 연구를 해요. 요거는 온열 치료랑 같이 하는 연구를 했던 거예요. 22년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했더니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열 치료는 특허가 없기 때문에 제약사 매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제약사가 그 면역 감물 억제제를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효과를 올리고 어떤 그 반응 지속 시간을 연장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다른 치료들과 병행 치료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사실 비타민 C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우리 그 항암만 하시는 선생님들은 외면합니다. 외면해요. 이 뭐냐? 괜히 또 항암 치료에 방해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논문은 뭐냐면 고용량 비타민 C가 면역 치료제를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연구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비타민 C가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허도 없는데 근데 그 이유는 아까 얘기드렸듯이 그 면역 항암제 이제 약점이 몇 개 있으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으려고 이런 연구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상에서는 많은 도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용량 비타민 C가 종양 미세환경의 면역 세포 침투를 조절하고 T세포 의존적인 방식으로 암 성장을 지연시키더라라는 이제 논문 전임상. 그러니까 전임상이라는 것은 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물 실험 같은 것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임상 시험에 그러니까 사람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이제 논문의 취지가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고압산소 관계된 거 작년에 나온 거네요. 이거 고압산소도 사실 면역 요법하고 원강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면역 치료제에 그러니까 면역 관문 억제제에 뭔가 이제 그 다른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점들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은 고압산소는 임상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는 비교적 안전한 이게 안전한이 되게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방사선 치료 및 광역학 치료의 암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썼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뭐 무슨 연구를 했냐면 고압산소 치료와 면역 치료, 그러니까 면역 관문 억제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미하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거 광역학 치료 갖고서는 효과를 향상시키는 거 입증했는데 오랫동안 안전한 약물 치료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중요한 건 지금 제약사 입장에서는 면역 치료제거든요. 이건 특허도 있고 굉장히 매출도 어마어마한데 약점이 있으니까 그 약점을 어떻게든지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고압산소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 종양 미세 환경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저산소증이에요. 저산소 때문에 생긴 물질이 암의 성장과 전이에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압산소가 이런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한다면 면역 치료제의 효과를 시너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면 뭐 시너지면 더 좋지만 고압산소가 더 효과가 더 좋아서 면역요법이 쫓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어,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찌됐거나 그런 연구를 했답니다. 했는데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결과가 초록이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안 나오는데 향후에 한번 제가 좀 전에 했던 요그 온열 치료, 비타민 C 치료, 고압산소 치료 등등에 대해서 면역 치료자의 병합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논문 데이터까지 한번 나중에 조사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어찌됐거나 면역 치료제를 할 때는 거의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지금 면역 치료를 하거든요. 할 때는 이런 고압산소, 고용량 비타민 C, 고주파열 치료를 하는 것이 부작용들이 없는 치료들이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안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치료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암이랑에서는 그리고 논문들 봐도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근거도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문을 연구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논문들은 되게 그런 제약사들이 돈을 내는 논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면역 치료제, 그 면역 관문 억제제의 그런 효과를 좀 올리는 쪽으로 또는 약점을 커버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면역 치료제를 쓰면은 면역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면역을 교란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이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이런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면역 관문 억제제를 못 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암 치료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럴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등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장 또는 폐렴 요거 생기면 골치 아파요. 스테로이드 막 써야 되고 간 수치 상승으로 이제 끌었던 경우도 있고요. 내분비적으로는 갑상선염이라든지 뭐 부신기능증, 당뇨, 갑상선염 환자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많죠. 뭐 다는 아니지만 꽤 많았다. 그래서 항상 뭐 감기나 장염 또는 뭐 기타 뭐 만성 피로 등 있으면은 면역 독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하시고 아니 뭐 그렇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체크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뭐 항상 각종 장기 간 기능이라든지 폐 기능 등은 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 치료자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관해까지 간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객관적 반응률이 생각만큼 미치지 못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관해 반응을 했더라도 내성이 이른 시간에 오는 사람 분들이 많더라. 또 무엇보다도 오히려 더 암의 진행을 빨리 하는 경우도 10명에 1명 정도는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향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상 했고 오늘 또 질문 하나 받아야죠. 네. 네. 또 유방암에서 유방암 환자들이 많으시네. 현재 유방암 4기 표적 치료 중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C 주사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혹시 글루타치온이나 셀레늄 주는 항산화 효과로 표적 치료에 방해되진 않을까요? 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 글루타치온 특히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항암제 하는 날과 방광기가 많이 빠져나가기 전에는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예. 왜냐하면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는데 임상적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을 써야 될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라면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항암제가 아직 몸속에 남아 있을 때 특히 세포적인 경우는 근데 표적 치료 중이라면 그렇게까지 좀 다르거든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표적 치료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세포 독성인 경우에는 세포 독성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치료 목표이기 때문에 치료 목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치온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고용량 비타민 C나 셀레늄은 사실은 같이 써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는 다양한 부분에서 내용이 다른 내용들이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괜히 불편하게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 환자의 경우는 표적 치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글루타치온이나 셀레늄이 필요한 경우라면 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요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라면 사기에 어떤 표적 치료제인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환자 면역 상태도 제가 체크해 본다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좀 길어졌네요, 면역 치료제. 근데 뭐 면역 치료가 면역 관문 억제제가 상당히 중요한 치료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서 치료된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고요. 부작용이나 또는 과진행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고주파원열 치료, 고압산소 치료, 고용량 비타민 C 등등등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한다면 그런 그 면역 관문 억제제의 치료 효과를 충분히 더 상승시키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고 생각입니다. 네, 이상 좀 길었네요. 오늘도 아미랑의 김삼훈이었습니다.